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 질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당연한 절차다, 자신 있으면 조사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성남FC 검찰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가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도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에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조사.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감사원과 관련된 그리고 누군가와 관련된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 의지를 타진했습니다. 통보를 했죠. 서면 조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 통보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전화로도 이메일로도 서면 조사를 통보했는데 이걸 거부한 겁니다. 여야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전직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당당하면 조사받아라 라는 입장이고, 이 야권에서는 이건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서면 조사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것도 이례적이고, 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벌이는 것도 물론 이례적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뜨거운 논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8번. 18번. 오늘 한국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8번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꽤 많은 숫자. 자,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린 한 몸. 우리가 남이가가 생각나기도 하고, 사업을 위해서 재선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위례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18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위례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18번 등장을 하고, FC 의혹과 관련된 공소장에는 아예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위례 의혹에, FC 의혹, 검찰의 전방위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18번이나 이재명 대표가 왜 나오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괴물. 오늘 조선일보가 8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괴물. 괴물 미사일. 현무 5번째 모델 첫 공개. 최당 3,000km를 날아간다. 이 괴물 미사일 탄두 9톤 세계 최대급입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서 영상을 공개한 건데, 이 단 한 발로 김정은이 숨어있는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석궁, 금수상 궁전도 완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한 발로.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탄두 무게를 줄이면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북한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우리 국군의 미사일입니다. 현무 4보다 더
기술이 발전한 현무 5. 아시다시피 현무 미사일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한국 토종 자랑스러운 미사일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참사. 오늘 경향신문 신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정말로 놀라운 그리고 슬픈 참사입니다. 경기가 끝나자 참사가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프로축구에서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2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홈팀이 지자 성남 팬들이 난입을 하면서 이 경기장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경찰 최루탄 발포까지 했고요. 출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살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났습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대학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출신인 김연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오늘이 채널A 첫 출연이라고 합니다.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공휴일에도 저희 돌직구쇼는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FC 의혹과 관련된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8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를 했다. 위례에도 18번 등장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된 공소장에 잘 아시다시피 두산그룹과 성남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요체는 이겁니다. 두산이 갖고 있는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두산이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 이게 제3자 뇌물이다. 그런데 이 의혹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남FC 의혹 공소장, 이재명, 정진상도 공범,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고 두산그룹 분당 병원 부지 3천여 평 상업용지 용도 변경해주고 두산이 성남FC에 50억 원 후원금 내게 한 혐의다. A씨 공소장, A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 정진상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은 이로써 높아졌습니다. 성남FC의 전 대표도 성남FC가 영업해서 확보했다는 그 후원금, 이재명 대표는 줄곧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게 이 성남FC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원금 규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몇 억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한 6개월 이상 열심히 수시로 찾아가면서 그래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 천만 원 받기도 쉽진 않은데 금액 자체가 사실 저희 독자적인 영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금액 받는 시민구단이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유치하셨어요? 했더니 다 그런 게 있어요. 딱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자, 물론 이제 전직 성남FC 대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마디로 모든 궁금증과 의혹이 덮였다라는 말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공소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김수현 교수님, 성남FC 의혹은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 공여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 이름도 안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주머니에 1원 한 푼이라도 넣은 거 없다. 더 나아가서 성남FC 사업은 치적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검찰의 시각은 정반대예요. 공범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 공소장 자체는 지금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를 지금 뇌물 공여, 뇌물 수수로 지금 기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적히는데 네. 그 공소장에 이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성남시 관계자가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씨와 다 공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지금 대표 그 정무조정실장이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이렇게 공범이라고 적시해서 공소장에 적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아마 이재명 대표도 기소될 것으로 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기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사실은 이 성남FC와 관련돼서 여야가 보고 있는 시각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건 뭐 그만한 근거를 갖고 있거나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공모했다라고 적지는 못했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꽤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던가 물적 증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공범이라고 적시해서 공소장에 적은 것 같은데요. 사실 야당에서는 지금 이 성남 FC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는데 여러 가지 기업의 후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 성남 FC가 잘 돌아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치적이지 전혀 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던 여러 가지 이제 비리 의혹들을 좀 보면은 좀 유사한 패턴 같은 것들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항상 이게 굉장히 공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공익 환수도 했고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구단이 잘 굴러가게 기업의 후원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과는 또 별개로 수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 비리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함구하고 본인이 그래서 치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여당과 야당 사이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 그렇군요. 같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자룡 변호사님 오늘 채널A 첫 출연인데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채널A가 드리는 첫 질문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두산의 부지가 용도 변경되고 성남FC에 건네진 두산그룹의 막대한 후원금. 그 과정에서의 두산시가 성남시에게 기대했던, 부탁했던 그 청탁. 그게 굉장히 불법적인 부당한 청탁이냐. 그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네.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다는 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산과 성남시 관계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결탁해서 그 검찰이 보기에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고 55억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두산그룹으로서는 현안이 있었고 그게 용도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독 그 시간 동안에만 후원이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제 없었던 내용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없었던 게 유독 그때만 후원금이 팍 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데 연결고리는 그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정치공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그 뇌물죄가 공무원이 직접 받았을 때 뇌물죄가 단순 뇌물죄가 성립을 하고 제3자 뇌물죄라는 게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이때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하나 추가가 됨으로써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받았을 때도 뇌물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라는 건 부정한 청탁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사안이고 여기서 지금 이재명, 정진상 두 분에 대해서 지금 공범이다라고 적시가 된 거는 그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법리상으로. 근데 이게 공소장에 들어갈 정도면 상당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성남시의 팀장이 지금 실무자로서 기소가 같이 됐지 않습니까? 예. 실무자가 기소가 됐는데 윗선에서 기소가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윗선에서 기소가 됐을 때 실무자가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최종 결재권자가 윗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상으로는 사실 공범으로 적시가 된 것만으로도 공범으로서 기소가 될 가능성은 거의 뭐 확실한 정도까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다만 지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빠져 있는 거는 두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 뭐 알파돔, 현대백화점, 농협 이렇게 유사한 패턴의 그 사건들이 뭉쳐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두산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불송치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에서는 지금 시각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오. 요게 지금 같은 패턴이고 같은 현안이 있었고 그때만 후원이 집중됐던 건 모두가 다 같은 패턴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다 기소 의견으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수사를 하고 한 번에 몰아서 수사를 하고서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공범으로 적시됐다라는 내용도 들어가고 이거는 법률적으로 입증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검찰이 네이버나 분당 차병원 등 추가 압수수색 실시를 통해서 무언가 검찰로서는 꽤 수사를 진척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에요. 자, 그럼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공범, 이재명, 정진상, 두산, 그다음에 그 성남시 팀장, 공범. 네. 일단은 검찰의 공소장이잖아요. 예.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판에서 아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사실은 거의 2년 6개월, 3년 전에 걸쳐서 두 차례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났던 사건입니다. 완전히 무혐의 났던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여기에 이제 후원을 했던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네이버라든지 또 차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히 무혐의고 두산건설만 혹여 뭐 좀 들여다볼 소지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무혐의 난 것인데 이제는 두산건설을 비롯해 가지고 네이버 또 차병원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공익이냐 사익을 취했느냐 이 문제가 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성남FC의 소유주는 이재명 대표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 소유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민의 것이죠. 이것이 뇌물이라면 그럼 누가 덕을 본 겁니까? 소유주가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남시와 성남시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것과 똑같이 전국에는 시민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FC 도지사를 할 때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고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 지역에 대기업 유치하려고 발을 벗고 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3자 뇌물이라면 발로 뛰고 있는 단체장들,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에 기업 유치해가지고 일자리 늘리고 세수 확보하고 이 모든 정치적 행위들을 과연 뇌물로 엮을 수 있냐? 저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사해야 되죠. 그러나 적어도 어떤 특정한 혐의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이것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뭐 하나라도 더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이런 잣대라면 범죄자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너무 가혹한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뇌물죄라면 성남 시민들이 득을 본 거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 없다라는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한 여당의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업 유치와 이 건은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성남FC와 관련된 후원금을 받게 된 전제 조건, 경찰이 그동안 무혐의로 계속 처분했다라고 하는데 경찰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수사가 되면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두산이 성남시에게 용도 전환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서 이걸 해주면 우리가 후원금을 내겠다고 하는 일종의 부정 청탁과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문건이 나온 겁니다.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용도 변경은 지금 기소된 담당 전략 추진 팀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그 당시에
시장과 관계 담당 공무원들의 인지와 또 이것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절대 민간위원들은 이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용도 전환에 대해서 그냥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막대한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이 용도 전환에 대해서 담당 전략 추진 팀장이 기소를 당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묵인했다. 아니면 또 그것을 이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성남FC와 관련해서는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준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를 전환해 주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깁니다. 그 이익을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공공기여라는 것을 통해서 기부 체납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 원래 성남시가 제시했던 기부 체납 비율보다 부산은 더 작은 기부 체납 비율을 내게 되고 그 역시 성남시의 의사결정자였던 성남시장의 판단과 담당 공무원들의 공모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기업 유치하는 것과 관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반쯤은 인정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자체장이 이런 유혹에 이런 식으로 공모해서 돈을 다 옆으로 받고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을 굉장히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경우는 그런 유혹을 굉장히 적절하게 이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례 신도시와 관련돼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욱 변호사가 100억 정도 이익이 100억 정도 이익이 발생이 되니 유동규한테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언에 보시면 유동규 본부장이 쓸 돈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지선에서 쓸 수 있는 돈,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과연 이거를 이재명 전 지사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쓴 내용을 뭐 부인의 법카처럼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저는 의심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번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게 단순히 그 사건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겸하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된 자금을 모집하고 활용했던 이재명 게이트인지는 저는 지금부터가 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언급한 위례 얘기도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위례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18번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유동규의 역할입니다. 한때 지난 대선 때 유동규가 측근이니 아니니 여야 간의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아직도 유동규는 왜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을까? 그런데 집어던진 휴대전화도 최근에 바꾼 휴대전화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위례 수사 내용에서 유동규의 역할이 무엇일까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장동과 비슷한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18번 등장을 한다.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3인방이 위례 신도시 사업을 위해 유착했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과 민관 합동 개발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 남욱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됐다 등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8차례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유동규가 남욱에게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이 시장 어떻게 당선시킬지 포커스 맞춰야 한다. 이재명 시장께 보고하겠다.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돈 좀 만들어달라. 그러자 남욱이 내년 4월에서 6월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대화 내용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개발 사업 니들 이거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해야 돼.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줄 테니까 돈 좀 만들어 와. 이 대화, 검찰은 매우 수상하게 보고 있는데 김수현 교수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게 당연히
인허가권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동규 씨 측이 남욱 일당들에게 계속 이렇게 부동산 개발 사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필요할까요?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자로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겠죠. 이 얘기를 들은 남욱 변호사 일당들은 돈을 만들어서 유동규에게 줍니다. 그럼 그 유동규가 아마도 뭐 일부는 자기가 가졌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썼겠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유동규가 그 뭐 돈을 받아서 썼는지 그거를 나를 위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 떨어졌고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지 않으면 안 됐을 만한 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좀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관여했었던 성남 FC 위례 또 대장동을 볼 때 항상 공익 환수가 되었었고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좋은 일이었다라는 부분들이 항상 강조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비리들이 일어날 때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착복하고 대신에 많은 이익들을 많이들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공범들이 생기고 이 비리에 대해서 함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민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갔다고 해서 이거를 단지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일종의 시민들을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시민 너희들도 공범이자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해서 이것에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유동규가 돈을 받아 이 시장 재선에 썼겠죠라는 부분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거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현 교수님의 개인적 의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남FC 수사도 그렇고 위례 수사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 검찰의 정치 수사쇼다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죄는 덮을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정치권 이야기, 여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정치 수사쇼입니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은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자멸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구속됐죠. 그런데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쌍방울이 아태협을 통해서 경기도에게 우회적으로 돈을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죠. 쌍방울 관련된 이야기인데 북한의 크루즈와 철도 사업도 노렸다. 뭐 이런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쌍방울은 북한의 광물 개발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 아태협은 북한의 크루즈, 철도, 옥류관, 광물 사업 등을 구상했다라는 보도인데 자, 문정부 남북관계 개선 고조 당시 북한 크루즈, 철도, 옥류관, 광물 사업 등을 아태협이 구상했다. 안모, 아태협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용호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대북 사업 따오면 쌍방울과 1순위로 논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보도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의 이권을 위해 이화영에게 뇌물 제공 후 아태협을 통해 경기도 대북 행사 후원한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돈이 오고 간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의심이고요. 결국 쌍방울과 이화영 사장이 북한 개발 사업 등으로 윈윈하려 했던 것 아니냐.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 많은데 함께 보시죠.
쌍방울 이화영 대북 사업으로 윈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대북 수혜주였어요. 주가 상승했죠. 김성태 회장 실소유 제우스 조합에 875억 원의 이익을 안겨다 줬다. 이화영 사장 차명 계좌에 그 나노스 지분이 1억 원 상당 갖고 있었다. 그럼 이화영 사장은 법카랑 자동차 말고 주식으로도 재미를 봤던 것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의심. 너 좋고 나 좋고 나노스 좋고 쌍방울 좋고 쌍방울 좋고 김성태 좋고 김성태 좋고 이화영 좋고 다 좋았던 거 아니냐. 보는 우리는 안 좋고. 이화영 쌍방울 대북 사업 도운 대가성 뇌물 의심. 검찰의 주장입니다. 구 변호사님. 네. 다 해피한 상황인데 국민들은 해피하지 않은데 그 나노스라는 지분을 이화영 사장이 차명으로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쌍방울 본사에 그 아태업 건물이 무상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아태업에 쌍방울이 상당한 돈도 후원해줬고 아태업과 관련 아태업은 또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불법 선거 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뭐 굉장히 지금 연루돼 있는데 너 좋고 나 좋고였다라는 거예요. 검찰의 시각은.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업체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는 다 한 몸 아니었느냐라는 의혹들이 그래서 불거지는 것이고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뇌물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뇌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뭐 몇 억을 줬다라고 했을 때 거의 이제 뭐 약점도 잡힌 셈이 됐기 때문에 한 배를 탄 한 몸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분으로 주는 거는 저건 지금 1억짜리 지분을 줬는데 그래서 10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주식의 가치가 뛰면 그 1억을 행사해가지고 그 뛴 가치만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주식이 한 20배 가까이 올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20배요? 그러면 그때는 1억이 아니라 20억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참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변호사님 저 아태엽 뭐 이화영 쌍방울 등등이 노렸는지 모르겠으나 옥류관 냉면집이나 광물이나 크루즈나 뭐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남북관계 좋다고 20배나 올라요 주식이? 호재성 공시만 터져도 사실 주가가 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주가 조작으로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호재가 있고 뭐 인허가가 나고 사업이 추진되고 여기에 쟁쟁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모두가 해피한 가운데 국민들 불행하고 저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은 다 피해를 아마 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개미들의 주식 그거를 다 빨아가 가지고서 누군가 이득을 취했다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 일부의 뇌물 오고 간 범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문제도 아니고 뇌물 중에서 지분을 줬다는 거는 끝까지 이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나도 여기서 한몫 봐야겠다 이거 그럼 계속 챙겨줘야지라는 한 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한 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뇌물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 건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사장과 쌍방울 간의 유착 의혹이고 그 수사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그 당시 지사는 뭐 했습니까? 부지사가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 임명한 부지사가 쌍방울한테 법카도 받고 차도 받고 주식도 받고 너 좋고 나 좋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의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서 의혹을 제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네.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사는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는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검찰총장도 없이 검사 700명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 요직에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네. 다 임명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탈탈탈 터는 수준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갖춰진 것이죠. 좋습니다. 하시라니까요. 다 하시고 다만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부풀리기 이것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평에 그 공흥지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왜 한쪽에는 전부 불기소, 불송치, 무혐의 이런 결정이 나고 또 한 곳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을 비롯해서 주변까지 다 이렇게 탈탈탈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수사의 공정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사의 칼날이 누군가에게는 가혹하게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게 뭐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 발언 논란을 집중 공세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적반하장, 후안무치. 왜 이 단어가 자꾸 떠오릅니까?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낍니까? 그러면 안 되죠.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통보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원 문견양, 질의서 거부, 격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이 무슨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정부, 청국가안보실 국정원 등 9개 기관 대상 감사조 이대준 씨 월북 단정 경위를 조사 중인데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언제 누구 통해 관련 첩보 알게 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의 내용이 질문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이건 매우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려는 지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했는지 이런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려진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이 그것을 포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 서면 조사, 서면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불쾌감을 드러내며 수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서면 통보받은 분, 불쾌감 드러내며 수령 거부. 감사원이 전화와 이메일 통해 조사하겠다는 입장 전달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 향후 조사도 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야의 시각이 팽팽합니다. 이것 또한. 아니 뭐 하다 정치보복이냐. 야당은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서면 조사도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비판적인 입장. 바로 여야 입장 들어보죠.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서면 조사에서 피의자로 적시한 것 같지는 않고 참고인 정도이지 않았을까? 오늘 기사에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참고인 조사로 아마 이제 전직 대통령이시다 보니까 예우를 지켰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이제 그것도 직접 우리가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이제 조사를 좀 요청드릴 테니까 협조해 주십사 했는데 그걸 지금 거절했다는 것이고 또 이메일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참고인이라면 대통령은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단순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맥락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략 또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거라고 하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뭐 여러 민주당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사받는 것.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범죄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다면 우리가 촛불 항쟁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이 문재인 정권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는지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약간 지금 초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분명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건입니다. 더불어 그를 월북이라고 하는 멍해를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사실은 한편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진실 규명 문 대통령이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 지금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2명이 이와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것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무진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규명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님, 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걸 거부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쾌하실 이유는 무엇일까? 뭐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큰 틀에서 먼저 좀 한 말씀 꼭 좀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께서 선택을 했던 것은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과거보다는 어떤 미래, 국민들의 미래 불안에 대해서 뭔가 좀 비전을 제시하고 더 잘 나라를 이끌어 달라라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돼 가는데요. 지금 떠오르는 것, 저희들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것만 생각해 보자면 청와대 이전, 또 뭐 욕설 논란, 또 무슨 맨날 압수수색, 수사, 기소 뭐 이런 것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전면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과거가 아니고 그리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그다음에 스스로의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정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이 감사원이 지금 이 헌법기관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 감사원이 하고 있는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거의 돌격대 수준입니다. 돌격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한 가지 예만 들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또 다른 특별감사를 더해서 지금 사실상 전현희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이러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죠. 작년에 정기감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으로 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정기감사를 받았는데 몇 차례 연기를 해가면서 특별감사에 특별감사 또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 보복의 악순환, 정치 보복의 어떤 연속, 이것은 좀 끊어내 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헌법에 명시된 그러한 그대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유신 시대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에 한 발언도 회자됩니다. 들어보시죠.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투명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투명하게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여야 간에 다른 이견만 남아있을 뿐인데, 자, 국민의힘은 과연 그런 어떤 입장일까요? 함께 보시죠.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몰이 명예살인까지 자행한 사건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연하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밝혀야 된다는 건데 구 변호사님, 확실히 이 전직 대통령을 어떤 서면이든 뭐든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제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신중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자명하고, 권익위와 관련돼서 이 감사원의 감사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이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뭐 강력 비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은 궁금하다는 거예요. 과연 남북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남북관계만큼이나 우리 공무원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왜 어떠한 구조 노력도 당시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는지.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그 상황에서 왜 월북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좀 석연치 않고, 그와 관련돼서 누군가는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겠지만,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은 감사원이 자신의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면서 그 자체를 막는다라는 거는 사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상 기관이고 감사원법에 의하면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돼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듯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건 사실 법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게, 아까 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말씀하셨 지만 그거는 정기감사 이후에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에 그 제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진행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법상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진행하는 동안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공무원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노력을 몇 년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응답하지 않다가 이제서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누군가 국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는 다 노회시하고 정치 투쟁만 하는 듯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듯이 하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들이 다 엄격하게 보존되듯이 그 직무상에 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때 응해 주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셨던 분으로서는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구자룡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다 좋은데 이게 정치 공세로 시작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 박성준 대변인 국민신정 촛불 들기 원하는 건가. 윤건영 의원 대단히 무례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기어이 칼날이 문에게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지원 전 원장도 수사 대상이죠. 자, 이 같은 반발이 나오면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윗선의 소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건 당시 첩보 내용 등 보안 유지하라, 청와대 내부의 지침, 국정원 국방부 등 공유된 기밀 정보 삭제 지시 정황을 파악했다. 현장 검증 및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국정원 등 관련자 진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일단락이 됐죠. 박지원 전 원장은 이 첩보를 무단 삭제한 건 아니냐, 서훈 전 실장은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한 거 아니냐, 소위 둘 다 뭉갠 거 아니냐 의혹을. 자, 그렇다면 윗선 소환 조사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반발하는 건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감사원마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기 때문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렇게 수사나 감사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함께 보겠습니다. 순방 갔다 올 때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집니다. 순방 리스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지지율이 33%까지 그래도 회복이 됐는데 다시 24로 빠져버렸습니다. 오르는 건 힘든데 빠지는 건 일순간입니다. 이 논란, 욕설 논란 등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죠. 그 가운데 20대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대의 지지율이 9%에 불과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20대 남성의 사실 압도적인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그리고 이번 순방 논란 등등을 거치면서 20대의 지지율이 9%로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군의 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통령이 조우한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내외빈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자, 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와도 악수를 했는데 별다른 대화는 없었고 두 분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와 문 전 대통령의 격앙, 여러분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요. 뜨거운 소식 3가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인데 누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한 달간 미행했다. 그것도 밤길에 미행을 했다. 아, 이거 으슥한데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누군가에게 어떤 쫓기는 듯한 느낌, 이거 상당히 오싹하고 그것도 대낮이면 모를까 한밤중에 누군가가 계속 쫓아오는 거, 인기척이 느껴지고 미행을 하는 듯하고 이러면 상당히 좀 공포스럽습니다. 특히 공직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공직자라면 더 오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누군가가 한 달간 밤길에 미행했다. 그걸 또 한 장관이 캐치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미행 사건. 한동훈 한 달간 밤길 미행당했다. 경찰 용의자 수사 착수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과천에서 한동훈 장관 집인 도곡동까지, 와,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이거 자동차로 미행했다. 과천에서 도곡동까지 따라왔다는 건 이건 미행이에요. 미행이에요. 이건 우연히 길이 겹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천에서 도곡동까지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국회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한 장관 집까지 쫓아왔다는 건 이거는 미행 수준이죠. 이거는 미행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과천에서 도곡동까지 따라온 용의자는 누굴까요? 신원 미상의 인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고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간 한 장관 관용차를 따라붙어 미행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A씨로, 이 대한민국 경찰 굉장합니다. 밝혔어요. 피의자로 입건했고요. 이분 유튜브 채널 시민 언론 덧탐사 소속이라고 하고 과거 김건희 여사 의혹 보도한 열린공강 TV 근무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열린공강 색깔이 굉장히 색채가 짙은 어떤 특정 성향에 소속돼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한 장관 100m 내 접근 금지 조치를 경찰은 일단은 취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걸 한 달 동안 이분의 이걸 끔기라고 해야 합니까? 집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한 취재였다라면서 제보가 이건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쫓아다녔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걸 과천에서 도곡동까지 한 달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게 연인 사이나 뭐 이렇게 적용되는 법 아니냐, 뭐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스토킹 처벌법은 성별이나 지위나 이런 관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줄줄줄 쫓아다니면 스토킹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처벌 사례로는 엄마가 친딸에 대해서 원치 않는데 접근했을 때도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된 사례가 있거든요. 아니, 친엄마입니까? 그렇죠. 친엄마인데도. 그건 친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살고 있는 관계에서 쫓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됐고요. 본인을 낳으신 엄마에겐 잘해야죠. 근데 이건 관계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제 어떤 쪽에서는 쫓아다니면서 이제 정당하다라고 핑계를 그런 식으로 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취재 행위가 이제 또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회상규에
법규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놓고서 위법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볼 수 예. 있을 텐데 한 달 동안에 그리고 퇴근 이후는 요새 또 퇴근 이후엔 뭐 SNS 메시지도 업무 연락하지 말아라 이럴 정도 아닙니까? 예. 완벽한 사생활의 영역인데 쫓아갔고 주거지는 사실 한동훈 장관 혼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과 함께 사는데 그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한 달 동안 접근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건 단순한 취재의 목적이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사생활에서의 어떤 그 흠집 날 부분을 캐기 위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강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왜 정당하게 완벽하게 그거와 관련이 없는 정당한 취재라는 걸 해명하지 못하면은 아마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정당한 취재였다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언론 더 탐사 입장문. 최근 관련 제보 받고 취재 중이다. 취재 대상은 공직자 한 장관. 추적 차량 역시 관용차다. 제보 사실 확인 후에 공직자 동선을 파악하는 건 기본 취재 과정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식적인 매체인지 여부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통상적인 취재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재 어떤 윤리를 훈련받은 저희 같은 전문 취재 기자들이 볼 때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건 역시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이거 스토킹이다 라고 하고 있고 해당 당사자들은 취재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문득 유시민 씨가 자기도 취재하려고 조국 장관 건과 관련해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걸었다라는 얘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요즘 뭐 너도 나도 취재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누구나 취재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재 기자 출신에 김수영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이거 취재입니까? 사실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네. 너도 나도 이제 언론이다, 기자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언론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럼요. 수많은 기자들이 주로 경찰 기자를 수습 돌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이제 취재 윤리 같은 것들도 습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라서 이게 스토킹이 될 수 없다라고 아마 그 지금 피의자는 주장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유튜버들이 다 나는 기자고 언론을 표방하고 그래서 나는 취재를 하겠다라고 달려들어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취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유는 성립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 그 취재 기자가 조민 씨의 집 앞에 계속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그 주거 침입 같은 것들로 이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토킹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한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스토킹이 한참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스토킹에 대해서 굉장히 범죄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게 더 화제가 돼서 앞으로 스토킹을 단지 남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한 유튜버가 취재를 하며 쫓아가서 그분에게 피해를 준 것도 전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생각하고 이것 또한 유사하게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김연아 의원님. 특히나 이제 한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뭐 그게 물론 공갈 협박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한밤중에 이렇게 따라다니면 오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그 한동훈 장관 측에서 얘기 나온 게 스토킹은 남녀 성별 구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동안 차량으로 그 수행비서가 누군가 따라오는 걸 인지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대놓고 따라간 거다.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기가 이제 보니까 시민 언론 더 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이틀을 언론이라고 달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언론은 아니죠. 물론 지금 유튜브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많은 논란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것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열린공감TV하고 선을 걷기는 했는데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게 열린공감TV가 원래 설립자들 간에 지금 경영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정천수 PD라는 사람만 지금 열린공감TV에 남아 있고 나머지 초기 멤버들이 다 나와서 차린 유튜브가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열린공감TV 보셨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 윤석열 엑스파일, 뭐 줄리 예. 이런 의혹들을 다 이렇게 해서 뭐 실제로적으로는 굉장히 한쪽의 편을 드는 아주 편파적인 언론이라고 얘기하죠. 편파적인 어떤 유튜버의 활동을 했던 조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와서 취재라고 하려고 했다고 하니 저는 이제 참 취재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좀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이 점에서 조금 재미있는 하나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당한 수사를 전부 다 정치적인 공세로 치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측이 있는가 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반격이나 감시일 수 있는데 이거를 스토커라고 하는 일종의 법률적인 문제로 가져와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좀 이색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열린공감TV가 이분들을 비판했네요. 입장을 내고 열린공감TV가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정당한 취재라도 위법 행위를 자행하지 않는다. 누군가 밉다고 얄밉다고 위협하게 취재를 하는 건 지양해야 할 일이다라고 열린공감TV도 비판을 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열린공감TV에 있다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그걸 만든 것 같아요. 네, 이 논란이 불거지자 열린공감TV도 이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어떤 취재든 과잉 취재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입건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SNS가 이제 디지털 혁명 통해 가지고 SNS가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통적 의미의 언론과 최근에 생기고 있는 새로운 매체 사이의 어떤 경계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한번 보고 어떻든 과잉 취재 또는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과잉 취재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 변호사님, 궁금한 게 경찰이 한 장관한테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분한테 한 장관 100m 반경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건 뭐 비단 한 장관이라서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미행하고 따라다닐 때는 경찰이 일단 선조치 취하는 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요건데 그러면 제가 늘 궁금했던 게 101m, 200m, 110m. 왜냐면 요즘 골프 장비가 좋아가지고 탁 하면은 이 비거리가 다 나온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150m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 괜찮아요? 그게 100m라는 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위법이 되긴 하지만 사실 100m 이내 접근했다고 해서 이제 그 피해자가 직접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문제되지 않고 넘어가는데 안 걸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 걸렸을 때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안 걸렸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가까이 내 반경 안에 내 시야 안에 오지 않으면 나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100m라. 왜냐하면 이제 접근 금지라고 하면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없을 때는 나중에 위반인지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100m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위반한 것이다라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100m를 해놓은 것이고. 101m 그러니까 기준 같은 상징적인. 그러니까 너 하나의 거리는 100m.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놓기 위해서지 그 안에 뭐 98m인데 전혀 모르고 피해도 없을 때 이거를 문제 삼아서 처벌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은 나중에 이제 위반이 됐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이건 그때 위반을 했다라는 기준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한 120m쯤에서 누군가 나를 따갑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딱 보면 한 100m는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처벌되지 않는군요. 100m 이내가 아닐 경우에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니까. 자, 그냥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 19일에 스토킹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토킹 이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당했네요. 앞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 가해자의 인권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런 보호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꼭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법무부에서 반인사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하면서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함께 내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자, 이번에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실루엣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마스크와 관련된, 마스크 사업과 관련된 의혹이라는데 어떤 의혹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19대 대선 문재인 선대위 본부장을 맡았고 20대 대선 때 이재명 선대위 부본부장도 맡았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 선거에 세 차례 출마한 경력도 있습니다. 청탁 대가 10억 수수 구속.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떤 사건으로 10억 청탁 대가 10억 수주,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예를 들면 자신이 사회이사로 있는 어떤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 마스크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식약처에 전화를 해서 이 마스크를 좀 그 개발도상국 지원하는 사업에 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아는 지인들, 정치 쪽에 줄을 대주는 대가로 여러 가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1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네요. 정말 많은 액수죠. 그리고 사실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죄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사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정치적 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 돈을 과연 이정근 사무부총장 혼자서 다 가졌겠느냐, 혹시 다른 곳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어서 수사를 계속할 경우에 혹시 윗선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지금 그 10억을 줬다는 그 사람, 그 정치 브로커라고 말해지는 10억을 줬다는 사람의 이제 주장을 근거로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 액수가 정말 맞는지 혹은 뭐 사실이 아닌지 여부들을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사업 관련해서 인허가 알선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사업가한테 수십 회에 걸쳐 9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그렇죠? 그런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 대가가 아니다. 단순 채무 관계다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정근 전 부총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울함 잘 밝히겠습니다.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 안 하시네? 네. 자, 구 변호사님, 이거 뭐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단순 채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린 거거나 혹은 빌린 돈을 돌려받은 거다라는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보고 있는 건 더 세밀합니다. 구체적인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된 것 같아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관련해서 인허가를 알선해 주겠다. 요게 이제 입증이 되면 이건 부정청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뇌물죄에서는 단순 채권 채무 관계다라는 변명은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요? 예,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게 그거 가지고 그냥 믿고 넘어가서 무혐의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 사업가로부터 그 검찰이 뭐 메신저 그리고 녹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수집이 돼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할 때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심지어는 채권 채무 관계로 나중에 맞추자라는 얘기까지 한 것도 지금 증거로 제출이 됐을 정도거든요. 그래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사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굉장히 또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기도 하고. 야, 이거 빌려준 걸로 하자라고 입 맞춘 것까지 검찰이 다 파악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10억이란 거금을 어떤 내가 뭐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아무리 뭐 가까운 관계도 10억이 오고 가는 관계는 이례적이거든요. 그걸 단순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의뢰하는 주장이지만 또 대부분 또 배척되는 그런 식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무부총장이 단순하게 지금 혼자서 내가 이권을 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10억이라는 것을 최종적 귀착점이다라고 보기가 사실 또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가 진술에서도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선을 해주겠다라고 할 때 자신의 인맥을 과시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마스크 사업에 대해서 이권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전 식약처장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통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그러거든요. 예, 이런 것도 사실 또 많습니다. 내가 누구랑 안다라면서 통화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요. 또 스피커폰으로 아예 목소리를 듣게끔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론된 분들로는 사실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보고 있는 장면이 방금 구 변호사님이 묘사해준 장면인데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이 사업가와 있는 자리에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걸어요. 근데 그 시점이 그 금액 중에 우선 1억을 받고 나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식약처장을 한 매체가 취재했는데 개발도상국 마스크 지원 사업에 이 업체를 포함시켜달라라는 요청을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이 했다라는 식약처장의 진술도 해당 매체가 지금 취재를 이미 다 한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단순한 민원 처리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다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게 뭐 단순한 민원 처리로 보기에는 너무 액수가 많고 단순 채무로 보기에도 입맞춤 정황까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법원이 구속영장을 일단 발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근데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승진, 무슨 취업, 무슨 인허가, 알선 뭐 이런 걸로 돈 받아먹는 이런 정치인들이 아직도 저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돈을 아무리 받아도 요즘 이 사회가 굉장히 투명하고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승진하고 취업하고 인허가, 알선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참 이게 의아스럽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김연아 의원님, 이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이 돈을 건네받을 때 그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 주장에 따르면 거기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맨 빈손으로 되겠냐며 돈이 요구한 것보다 적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과 돈을 세는 소리까지 녹음 파일에 남겼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돈을 얼마나 세게 신 거예요. 이게 돈 세는 소리가 무슨 무협 영화도 아니고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돈 세는 소리는 저는 살면서 돈 세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녹음 파일에 담겨 있다. 이게 뭐 검찰이 진짜 이렇게 확보했는지 이 보도가 사실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정말로 돈을 세는 이 소리는 엄청 커야 녹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혹시 그 정도로 돈을 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정도로 돈을 세볼 경험이 없죠. 아니, 보통 돈 셀 때 우리가 이게 침을 묻혀서 세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 보통 돈을 다 그 온라인으로 다 송금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현찰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닐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현찰을 뭔가 거액을 건넨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불편한 돈이거나 검은 돈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의혹을 규명하는, 또 의혹과 부과되는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 이정근 부총장이 알선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사업가와 잡음이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여럿이 모인 자리 사업가가 와서 이 과정을 폭로했다. 그래서 뭐 이런 보도도 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한마디 보태자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부패한 정치인들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은 근절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알선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단순히 취업 청탁 정도가 아니고 뭐 청와대의 높은 관계자를 만나게 해주겠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만나는 대가가 수억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쉽게 사업하는 사람한테 건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단순히 그 말에 그 돈을 줬을까? 저는 뭐 다른 게 있었다고 보고 있고 이참에 이 정치권의 불편한 진실 또 검은 거래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드러나고 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보도가 정말 사실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돈 세는 소리가 녹음에 담겼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게 집에서 한번 세봐야겠어요. 지폐를 세는 소리가 아니라 5만 원권 다발을 주거든요. 보통. 예. 그러면 이제 다발이 1개, 2개 아마 그렇게 셌을 겁니다. 아 이게 차차차차차 예, 이게 아니라 예. 돈 세는 소리면 은행 기계에 넣었을 때 싹 이게 사람 손으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1개, 뭐 2개 이렇게 세는 소리. 5만 원권 다발을 한 다발, 주거든요. 두 다발 이렇게. 자, 뭐 모를 일이죠. 사실 여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재판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괴물 같은 미사일이 우리나라가 개발했고 공개를 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서 현무-5 미사일이 공개됐는데 함께 보시죠. 자, 우리 군이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군수 성능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도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 수 있고 초음속 전투기도 이렇게 현무 미사일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현무-5, 현무-5로 우리가 이제 넘버링을 하고 있고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고위력 미사일이고요. 군의 설명에 따르면은 김정은의 집무실과 김정은의 벙커까지 이 한 발로 모두 다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위력의 현무 미사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현무 미사일을 처음 개발할 현무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리나라 어떤 군수 기능의 어떤 박사님을 박정희 정부 당시에 개발했던 분을 인터뷰했는데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으로 처음은 우리가 시작했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미국한테 착 잘 보이면서 뒤로 이제 설계도 샥 불법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복사해 가면서 맨 땅에서 청계천에서 재료 구해 가면서 개발했던 게 첫 현무 프로젝트였는데 이 전 세계 이 네로라 하는 미사일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뿌듯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국군의 기념 행사에서 8촉가량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공개했습니다. 방금 보셨어요. 세계 최대 탄도 중량의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로 소개가 됐고요. 최대 8톤에서 9톤. 지하 벙커 파괴 목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 발 동시 발사 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이 예상됩니다. 정말이지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장면뿐만 아니라 조금은 부끄러운 장면도 국군의 날 때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공개한 영상 중에 한 장면에 우리 군의 장갑차로 소개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중국군 장갑차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거를 검수를 못했습니까? 이건 군 잘못이죠. 요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이 중국 장갑차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중국 건지 우리나라 건지 잘 구분은 안 됩니다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해명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군 보병 전투차 ZSL-92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국방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유감,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라고 국방부 잘못했다라고 입장 냈고요. 외주업체에서 이 제작을 맡았는데 외주업체가 제작하더라도 검수는 우리 군의 책임입니다. 우리 군이 특히 이제 이 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돼서 조금 더 예민하게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의힘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시작되는 이번 주가 국민의힘의 운명의 한 주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이 여러 번의 운명의 주를 맞이하는군요. 홍준표 시장은 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일침을 가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4.4.5 얘기를 왜 갑자기 벼랑간 꺼내 들었을까요? 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비판을 하고 나섰죠.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일단 유 전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 경제로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이 나왔을 때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게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 거다. 너무 지나친 비유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요즘 탄핵 전야 같다. 개혁 보수 타령 그만하라. 대통령 어려울 땐 차라리 조용하는 게, 침묵하는 게 도와준 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되게 독하다. 오히려 어떻게 민주당보다 더 독한 발언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어디 소속 정치인이냐 묻는 정말 강한 비토가 있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의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이 질문을 올렸어요. 유승민 의원의 이런 소리가 고든 소리가 아니냐,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나마 옳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올렸더니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하신 말씀이 어려울 땐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견제의 목소리 또 정당한 비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홍준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판보다는 글쎄요, 침묵이 도와주는 거일 수도 있고 저렇게 비판 뒤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메시지에는 비판만 있고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과 같은 당내 중진들이 조금 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준석 대표가 다시 지금 SNS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리위가 또 개최되는 것을 조금 겨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4.4법 얘기를 꺼내들었는데 그건 왜 꺼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원 개정과 관련된 일종의 지금 가처분 신청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무리하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좀 불합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요. 저는 이것에서도 조금 제가 경악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4.4.5입의 얘기를 쭉 역사적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때 반대했던 국회의원이 13명이었다. 그래서 그때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침묵하고 13명만 옳은 소리를 냈는데 그중에 국회의장에게 정말 욕설을 배우면서 나쁜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철승 전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철승 전 국회의원은 그냥 이철승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희 위원장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가져오면서 이양희 위원장에게 뭔가 당신 아버지는 이렇게 고든 소리를 했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느냐라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우회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번 주가 운명의 주라고 합니다. 가처분 관련된 판단이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 자, 오는 4일 이후 가처분 결정 방침이 나올 것 같고요. 법원이 오는 6일이 또 당 윤리위가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소명 듣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추가 징계 심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같은 날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소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연 법원은 이번 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